안녕하세요. 시대의 양심 마성의 중독성 대체 불가 정봉재 정치쇼 정봉주입니다. 자, 무술년 2018년 황금 개띠 새해 첫날이 밝았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변함없이 함께해 주시고 계신 여러분 격하게 환영 감사드립니다. 모두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해는 바뀌었지만 우리 마음속에 촛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2018년 대한민국 평창 평화올림픽 지방선거 남북관계 모두 황금빛 행운이 함께하길 봉도사와 정치쇼가 기원합니다. 저는 잠시 뒤 우리들의 영원한 친구 스판서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소서. 뉴스 골라주는 여자, 뉴스 골라주는 남자. 2018년이에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해피 뉴 이어스. 아. 왜 그런 줄 알아요? 여러분이 받으니까 뉴 이어스. 아이 참. 깜짝이야. 자, 장유성 기자님 인사하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장윤선입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자, 다음 최영일 평론가님. 네, 안녕하세요. 지난해나 올해나 똑같이 50대인 최영일입니다. 네. 그래요? 50대예요? 네. 오. 50대 된 지 한 3년 됐죠. 아니 30대 조금 간 넘으면 무슨 뿌잉뿌잉. 징그러 죽겠어요. 네. 스튜디오가 막 얼어. 네. 오글거려서. 자, 그다음 경제 뉴스를 골라주는 박연미 경제 전문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40대입니다. 야. 그래 저는 이제 80년 원숭이띠. 이제 저도 곧 40대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 60대 아니에요? 방송에 거짓 정보 안 되지 않나요? 새해부터 가짜 거짓 뉴스. 뉴스. 가짜 뉴스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 우리 다시 뉴스를 가짜 뉴스야. 자, 올해는 키워드로 본 2018년. 네. 예. 그래서 올해 한 해를 쫙 한번 예견해 주는 거죠. 예. 대전망. 대전망. 네. 자, 첫 번째 키워드. 헌법 개정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렇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지금 작년에도 이것 때문에 시끄러웠어요. 예. 여야가 지금 갈등하고 있고 원래는 대선 후보 공약이었어요. 모두 다. 모두 다 이제 이번에 30년 전 옷을 우리가 입고 있기 때문에 87년 6월 항쟁 이후 이제 10번째로 맞는 개헌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두고 설왕설래가 많았는데 원래는 이 개헌을 계속 밀어가다가 야당이 입장을 바꿨어요. 예, 어떻게 해요? 하지 말자. 그러니까 뭐냐면 개헌을 하긴 하는데 미루자. 지방선거랑 같이 하지 말고 지방선거 끝나고 연말 사이 하자. 어느 즈음에 합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무슨 셈법이 따로 있는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선 지방선거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지금 여전히 민주당 집권 여당이 민주당에 대한 인기가 좋고 그리고 또 대통령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야당인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당장 목전에 닥친 선거가 중요한 것이죠. 이 선거에서 부산, 서울 지금까지 이제 갖고 있었던 그것도 갖지 못했지만 도전에 범직한 이런 지방자치단체 혹은 또 지역 의회들을 잡아내는 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거를 잘하는 것이 개헌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한 자유한국당이 어찌됐든 이 선거용으로 개헌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루자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요. 어쨌든 지금 이제 세 가지 입장이 팽팽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원래 약속대로 6.13 지방선거 때 개헌 투표를 같이 합시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국민의당이 이제 앞서 이제 얘기한 대로 자유한국당은 이제 지방선거 끝나고 연말 사이 어느 즈음에 하자는 것이고 국민의당이 이제 새로운 안을 냈어요. 뭐냐면 국회 개헌특위 정개특위 있는데 이걸 통합해서 6개월 연장을 해서 올 2월까지 개헌안을 발의해서 중재안을 낸 거죠. 그 2018년 2월까지 그렇습니다. 안을 내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국민의당 주장을 받아들여서 6개월 연장을 합의를 했는데 자유한국당이 거부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통과가 안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 자꾸 이제 유불리만 따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헌법 개정이 과연
우리들의 정치적 입장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여기에 계속 말릴 수 없기 때문에 이 논박이 좀 계속 갈 것 같은데요. 중요한 것은 어떤 개헌을 할 것이냐인 것입니다. 개헌의 내용이 뭐냐인데요. 어쨌든 이제 기본권을 확대하고 그리고 또 지방 분권형 개헌을 하자고 강조했기 때문에 이 지방 분권의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강화하는 개헌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 투표, 국민 발안 그리고 국민 소환 이 세 가지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확대해서 그러니까 이를테면 국회의원이 아무리 잘못을 해도 국민 소환권이 없기 때문에 총선 그런 게 때까지는 안 되는 무대책이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방선거는 이게 또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개헌을 통해서 국민 소환 제도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요것을 좀 이것만이라도 하기 위해서 지난 원전 때 우리가 그 원전 공론화위해서 시민들의 네. 의견을 모았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국회 주도로 할 것이 아니라 시민 주도로 우리가 어떤 개헌을 할 건지 논의를 좀 모아보자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근데 국회는 지금 이제 이것보다는 사실은 권력구조 개편에 그렇죠. 훨씬 더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회의원 선거 제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죠. 선거제도, 권력구조 개편 두 가지의 관심이 있는데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서는 뭐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민주당 입장에선 4년 중임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국민의당 그리고 또 자유한국당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일부도 이원 집정부제, 분권형 대통령제라고 하는데요. 총리와 대통령이 권한을 좀 나눠 가지는 이런 방식. 그리고 또 이제 일각에서는 의원 내각제 얘기도 나오는데 내각제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워낙 국회에 대한 불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두 가지 정부 형태를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될 텐데 이것도 국민이 좀 선택할 문제지 국회에서 정치적인 이해득실에 따라서 결정할 문제는 아니지 않냐. 이제 이런 반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시민사회 주도로 어떤 개헌을 할 것인지 논의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 분권형 싶습니다. 대통령제나 그 의원 내각제나 네. 그 의원 내각제를 반대하는 국민들도 이것이 권역별 그 비례대표제나 네. 혹은 중대선거구제로 가게 되면 네. 의원 내각제도 좀 받아들일 수 있겠다 이런 주장들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다당제 체제로 가기 때문에. 뭐 그런 주장도 있는데요. 이게 선거제도 개편이 굉장히 중요한 네. 쟁점이 되는 것이죠. 지금 소선거를 어쨌든 없앴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중대선거구제로 변화해야 되고 국민의당이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강조를 좀 하고 있어요. 정의당도 받아들이고. 정의당도 그렇고요. 네. 그래서 선거제도 개편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지금 뭐 40대 40대 이하의 정치인들이 방법이 없다. 새로운 맞아요. 도전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중대선거구제로 가서 그리고 무엇보다 표의 등가성이 확실하게 그렇죠. 보장이 돼야 예. 된다. 내가 지지하는 정당은 녹색당 혹은 노동당인데 이거 없어요. 투표를 아무리 해도 없죠. 그 국회의원을 진출할 수 원내에 없으니까. 보낼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제도적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미 국민적으로 많은 논의가 되고 있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국회 주도가 아니라 국민 주도로 맞아요. 헌법 개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선거구제 개편은 국회의원을 개편하기 위해서 그 대상들에게 주도권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평소에 안 하는 건데 다 갖고 중앙에서 정책을 해야 돼요 국회의원들은. 그러니까요. 거기에는 기초단체, 기초위원, 광역의원들이 있으면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지역을 한 사람들. 그렇죠. 근데 똑같이 오히려 기초, 광역, 국회의원이 셋이 경쟁적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구청장이 해야 될 일을 시장도 하고 국회의원도 하는 거죠.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국회에서 정말 국사를 논하면서 그 큰 틀에서 한국 사회의 비전 논의를 하는 역할을 예. 해야 되는데 앞서 말씀하신 대로 진짜 그렇게 동네 정치에 계속 끌려다니면 동네 정치하는 정치인들은 도태되고 국회의원들 중에서 네. 국정을 하고 거대 담론을 갖고 무슨 복지 문제 어떻게 할 건지 세수의 문제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분들이 살아남아야 돼요. 네. 근데 또 지역구 의원들 얘기를 좀 들어보면 동네에서 또 이제 그 선거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이게 중요하다 목욕탕도 가야 되고 되고 등급 거기서 일어나고. 나오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선거구제를 개편해 주면 네. 안 가도 되거든요. 선거구제 개편해 주면. 근데 이제 우리 국민들도 이제 인식의 변화가 좀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최영일 평론가님. meaning out. What is meaning 영어네요. out? 보통은 이제 coming out 예. 이렇게 많이 이제 유명했는데 예. 자신의 정체성을 이제 폭로하는 거죠. 셀프 폭로. 이게 커밍 아웃이었는데 예. 이제 미닝 아웃은 미닝은 뭐 우리 봉도사님이 더 잘 아시지만 의미, 의미. 뜻
아, 자기 생각을 다 노출한다. 네, 나의 신념을 노출한다. 오호. 그래서 이게 사실 유행했던 것은 SNS 덕분이에요. 여기에 해시태그라는 걸 우리가 달아서 뭐 여러 가지 키워드, 좀 일상생활에 재밌는 키워드, 자기가 좀 소개하고 싶은 상품, 마케팅으로도 많이 썼지만 이제 미닝아웃을 하는데 예를 들면 뭐 나는 페미니스트다. 아하. 뭐 이런 자기의 신념과 주의를 네. 표방하는데 해시태그를 많이 쓰면서 이게 이제 논란도 되고, 근데 논란이라는 것 자체가 폭력적이지만 않으면 담론이고 토론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 생각은 이래 하는 것을 이제 거침없이 노출하는 시대에 왔는데 이게 해시태그 전에도 이미 전통이 있었어요. 예. 자신이 입고 다니는 티셔츠에 이 박혀 있는 문구로. 예. 네. 이거 70년대 히피 문화에서부터 많이 나왔던 겁니다. 그렇죠. 나는 뭐 자연주의자다. 나는 자연인이다. 나는 뭐 동물을 사랑한다. 나는 전 뭐 중고등학교 때 그런 티를 많이 입고 다녔어요. 러브. 나는 사랑주의자다. 사랑주의도 있어요. 로맨티스트인 거죠? 아니요, 그냥 사랑주의자예요. 사랑주의자예요. 사랑은 다 좋아해요. 온리 러브. 예, only love. 온리 러브. 예. 좋습니다. 사랑이 주의가 붙으니까 멋져 보이는데. 뭐. 그리고 이런 걸 또 불어로 하면 좋잖아요. 멋져 불어. 아니 그러니까 안 웃겨요 그런 거. 히피 운동 말씀드렸지만 아이, 이런 웃으면 안 웃음 되는데. 짜증나죠. 저희가 아, 잘못했네요. 그러니까. 예, 이게 잘못했어요. 관성적으로 웃어드리고 아니 이러면 인간의 안 기본적인 되는데. 게 그거예요. 러브 피스잖아요. 네. 사랑과 평화 말고 뭐 있습니까? 뭐 하나 더 한동안 하면 뜸했었지. 뭐 해피 정도 해피 뭐 이런 정도 인간이 네. 추구하는 이제 이게 몇 개 안 되는데 그것에 도달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데올로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무슨 주의. 그래서 영국에서 이 아나키도 있잖아요. 네. 무정부주의. 네. 근데 이게 주로 정치적으로 얘기하면 아나키즘 이런 거 되게 무섭지만 락 밴드 이름으로 이제 아나키, UK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미닝아웃이 실천이 되면은 뭐 더할 나위 없이 존중을 받겠지만 실천 여부,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과 상관없이 예. 사실은 나의 속 생각은 이러해요. 라고 이제 미닝아웃 하는 게 유행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왜 그러냐면 전 이게 중요한 게 현대가 가족 해체 시대잖아요. 예. 가족이 해체되면 다 뭐 1인 가구, 우리가 혼밥, 혼술 이런 얘기 지난해 많이 했지만 다 개체화되는 게 아니고 새로운 부족화 현상이 일어나는데 블러드라인, 혈통에 의한 가족이 해체되면 뭐로 모일 거냐? 인터레스트. 새로운 그렇죠. 이해관계에 의한 커뮤니티들이 생기는데 그게 미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미닝의 시대가 왔다. 미닝이 시대가 예. 왔다. 근데 이제 미국에서 이 미닝아웃이 요즘에도 제일 많은 게 또 현대사에서도 그렇지만 이게 주로 인종 문제입니다. 미국은 인종 갈등이 많다 예. 보니까 나는 블랙을 지지한다. 뭐 이런 티셔츠 네. 뭐 많이 입고 운동하는데 우리나라의 2018년 가장 좀 핫한 미닝은 뭐가 될까? 이런 게 이제 중요한 대목이죠. 뭐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그 넘어가기 전에 우리는 미닝아웃의 분위기 그것을 아까 처음에 장윤성 기자가 말씀하셨던 촛불 네. 그것을 통해서 촛불을 참여하는 것과 네. 이걸 통해서 나의 정치적 의사는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1700만이 이미 경험을 했기 얘기했죠. 때문에 미닝아웃 했죠. 네. 이것도 최첨단 국가가 된 것 같아요. 미닝아웃.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뭐 지난해에도 얘기를 연말에 했습니다만 이게 촛불이 뭐 무슨 특정 조직이 예. 뭐 민주노총이 주도했다, 뭐 정교조가 정교조. 주도했다 이게 절대 아닌 게 그렇죠. 그 안에 들어있긴 했죠. 심지어는 해체된 구 통합진보당 당원들도 나와 있었고 맞아요, 각각 맞아요. 다 주장이 달랐어요. 네. 근데 그게 다 모여서 촛불에서는 박근혜 정권은 안 된다. 불의한 그렇죠. 정권은 심판해야 한다. 그렇죠. 이게 한 목소리였고 그 안에서 소소한 미닝아웃은 엄청나게 이루어진 거예요. 많았죠. 그렇죠. 최대 그걸 공약수가 이제 그거였을 뿐이에요. 당당하게 네. 표현하는 시대로 네. 그야말로 이제 다양성을 존중하는 민주화 시대로 급물살을 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그 핫한 이슈가 됐던 그 정우성 씨 네. KBS에 가셔서 인터뷰하다가 네. 그런 게 바로 관심사가 뭐냐 미닝아웃이죠. 그랬더니 네. KBS의 정상화다. 네. 그게 미닝아웃인데 이 정우성 씨가 그 전에 바로 소방관 돕자고 소방관 공감 그렇죠. 네. 그래서 분말을 네. 뒤집어 쓰셨죠. 네. 네. 제가 지금 왜 웃었냐면 홍준표 대표도 미닝아웃을 생방에서 했어요. 뭐라고? 파업 좀 하지 마세요. 아, 이렇게. 거기에 맞아요. KBS 그 기부 방송에 가셔서 맞아요. 4번. 다른 게 기부가 아니라 파업 그만하는 게 기부다 이렇게 얘기해서 정말 어마어마한 파장을 일으켰죠. 파문을 일으키셨죠. 그 미닝아웃으로 가야 되나요?
근데 그 미닝아웃의 분위기가 우리가 광화문 촛불 집회를 통해서 하나의 축제 예. 그러니까 담고 있는 메시지는 강한데 표현하는 방식이 굉장히 캐주얼해졌다고 볼 여지가 그럼요. 있어요. 예. 해시태그에서 샵 광화문 샵 추워요. 샵 사람 너무 많아. 이런 게 젊은 세대들한테는 아주 익숙한 예. 현상이 맞아요, 된 거예요. 맞아요. 네. 예. 근데 진짜 그 광장이 큰 문을 연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보면 진짜 주의 주장이 엄청 다양했어요. 네. 그러니까 일단 여성들은 페미니즘 관련해서 주장을 했고요. 예. 뭐 아동 청소년 인권 얘기하는 단체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뭡니까 노동, 그러니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 뭐 앞서 말씀하신 대로 통합진보당 문제, 막 온갖 이슈들이 다 나와가지고 한꺼번에. 근데 이 발현됐던 미닝아웃의 거죠. 묘미는 크로스에 있어요. 네. 섞이는데 예를 들면 남성이 나 페미니스트입니다. 여성 인권은 더 신장대합니다. 그럴 때 신선한 거고요. 예. 여성이 주장하면 이제 본인들 집단의 이제 이해를 주장하는 거잖아요. 혹은 예. 제일 멋있는 건 어르신들 나이 많은 노인이 젊은이들이 세상을 주도해야 한다. 이런 얘기할 때 딱 신선한 거거든요. 정말 그때 예. 그런 얘기 있었어요. 송파 예. 할머니. 또는 뭐 중고등학생들이 정말 그 한파 속에서 쓰러진 할아버지들에게 네. 이 패딩을 패딩 벗어드리는 입혀드리고 모시고 가고 할 때 이런 전농중학교 크로스의 묘미. 학생들이에요. 전농중 3학년 예. 3명 삼총사입니다. 미닝아웃 많이 하시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아 미닝아웃 좋네요. 네. 그리고 왜냐면 우리가 학교 다니고 그럴 때 이렇게 막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의사표명하면 선생님들이 건방지다고 이렇게 맞는 문화에서 맞아요. 살았잖아요. 우리는 그 속마음을 꽁꽁 네. 감추는 그렇죠. 관습이었죠. 그럼요. 그렇죠. 지금까지. 아니, 고난돌이 정 맞는다고 했었죠. 미국에서 선생님 가르칠 때 학생들이 다 선생님 눈을 쳐다봐야 되는데 음. 우리나라는 쳐다보면 너 건방지 어디 쳐다보면 맞아요. 야단 맞잖아요. 눈 내리까라. 이런 학생들이 유학을 갖고 선생님이 뭐라는데 고개 숙이고 있으니까 못 알아듣는 줄 알고 계속 한국 학생한테 얘기하잖아요. 그래 얘는 스트레스 받아. 점점 더 불안하니까 점점 더 고개 숙이고 이게 그렇죠. 문화 차이거든요. 맞아요. 아이 컨택 슬픈 안 얘기다. 하면 이상하다고 이상하다 생각해요. 그러죠. 네. 근데 이제 그런 게 학교에서도 배우지 못한 것이 광화문에서 일주일, 이주일 만에 확 깨지면서 네. 미닝아웃도 세계 아. 최첨단 국가가 된 거죠. 촛불 들고 마주보면서 미소 짓고 그랬죠. 예. 그럼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엘리베이터에 이 심리학이 있는데 미국은 엘리베이터를 타면 서로 눈 마주치고 굿모닝, 굿이브닝 네. 하는데 우리나라는 시선을 다 교차해서 이게 아이브라로 절대 눈빛이 올렸다 얽히질 내렸다 않아요. 하면서 인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 눈을. 네. 근데 우리는 거기서 눈 쳐다보면은 어딜 서로 노려보지. 이제. 그렇죠. 호전적이 어딜 되죠. 알겠습니다. 미닝아웃. 의미 이게 사회가 민주적으로 발전하고 그렇습니다. 있는 좋은 거예요. 하나의 징후 같아요. 네. 예. 자, 세 번째 키워드. 언택트 언택트. 영어가 많이 나오네요. 네. 미닝아웃 오. 언택트. 접촉이라는 말에 콘택트가 있잖아요. 예. 여기에 부정이나 반대를 뜻하는 언 그 접두사를 붙이면 접촉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언택트. 언컨택트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두 가지 측면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한 가지는 콘택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술이 사람을 대체하고 있기 때문에 예컨대 뭐 백화점에 갔을 때 옷도 로봇가 골라주는 거죠. 이게 그 2020 원더키드 이런 데 나오는 게 아니라 실제로 아 정말요? 지금 3대 백화점들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예요. AI가 로봇들이 네. 전문이에요? 로봇들이 지금 로봇 점원들이 시범적으로 운영이 되고 어허. 있고요. 오호. 아, 로봇 전문들이 로봇- 인공지능. 이미 로봇 점원들이 일을 하고 있어요. 이제 로봇 점원들 연말정산 해야 될지도 몰라요. 오. 그런 시대가 와 그 있고 로봇이 미닝아웃 할 때는 언제? 터미네이터가 등장하나요? 로봇은 자막으로 그럴 수 있고요. 다른 한 가지는 사람의 손이 직접 닿아야 하거나 사람이 필요한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요청하기 전에는 다가오지 말아라. 그러니까 편리한 단절을 선택하는 거예요. 예컨대 여성분들은 아마 일상적으로 경험하실 텐데 드럭스토어 이런 데 가면 도움이 필요하면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어서 오세요 한 다음에 뭐 어떤 거 찾으세요 이렇게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싫어해요 요즘은. 네가 필요하면 도와줄게. 그런데 방해가 되면 내가 널 건드리지 않을게. 이런 게 마케팅의 주류를 그러네요. 이루고 있어요. 나아가서는 와닿네. 한 화장품 회사에서는 바구니를 구별을 해서 예. 말 걸지 말아주세요 바구니가 있고 도움이 필요해요 바구니가 있어요. 오호. 그래서 도움이 필요해요가 들고 있는 요 사람들한테만 다가가서 건네주는 뭘 거고 도와드릴까요? 내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할게 이런 손님들은 건드리지 않는 거죠. 맞아요. 진짜 저도 이렇게 쇼핑을 자주 하는 그 스타일인데 가서 자꾸만 말 걸면 싫어해요. 부담스러워. 맞아요. 예. 네. 아니 그리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 네. 전 아니지만 내가
거기서 서비스 도와주는 분보다도 도우미보다도 더 잘 알아. 그러니까 내가 판단할 테니까 좀 놔둬. 이런 분들이 은근히 많아요. 그럴 수 있죠. 하지만 또 우리가 조선의 도의상 그냥 놔두세요. 내가 알아서 내가 당신보다 잘 알아. 이렇게 말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예. 대표적인 서비스가 뭐냐면 이런 것들이 대부분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아주 약간의 불편한 상황들인데 택시를 탔을 때 아저씨가 이제 한마디를 이렇게 건네시면 거기에서 리액션을 했을 때 이제 내릴 때까지 계속 얘기해야 되는 얘기해야 상황이 돼요. 있단 잠자야 되는데 말이에요. 잠도 너무 못 자고. 많아요. 그런데 네. 사실은 굉장히 죄송하지만 그 택시 타고 이동하는 그 잠깐 시간이 내가 하루 중에 유일하게 쉬는 무념무상으로 시간이야. 멍 네. 때릴 수 있는 어. 시간인데 그 시간을 빼앗기면 참 이게 좀 그래요. 그렇지만 대부분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도 어르신이란 예. 말이에요. 그런데 젊은 세대가 거기 답을 안 하자니 내가 좀 너무 야멸찬 것 같고 어. 답을 하자니 좀 불편하고 엮이기 그래서 요즘 제 후배들 중에는 택시를 타면 노래가 안 나오는데 일단 이어폰을 꽂아요. 마치 노래 내가 듣는 노래 것처럼. 듣느라고 코스프레야. 말을 못 듣는 것처럼. 근데 이 아. 언택트가 아마 올해도 유통과 아니면 서비스 업계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확대되겠네요. 키워드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언론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 그런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굉장히 무서운 얘기인데 이제는 그러니까 선별의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론가들도 오래 하기 어렵다. 최양희 선배 걱정하셨는데. 저는 얼마 안 남았어요. 아니 왜냐하면 실제로 뉴스를 AI가 쫙 아침에 일어나면 브리핑을 쫙 해주고 김영민이 다 불러주고. 없어지네 이제. 정말 그런 세상이 온다. 그리고 예컨대 만약에 나는 정봉주가 싫어. 그러면 정봉주 관련된 뉴스는 빼고 예. 해줘. 그러면 쫙 그렇게 한다는 이미 아니, 그걸 하고 인공지능이 있다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인공지능이 돼 있고. 그렇죠. 예. 이미 가능하죠. 그게 빅데이터가 네. 있으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싫어하는 뉴스는 골라갖고 쳐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전혀 별개의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이 생긴다. 굉장히 위험한. 이미 그런 시대가 와 있어요. 와 포털 있죠. 사이트에서 여러분이 검색하시는 거에 따라서 첫 화면이 다르게 그렇죠. 보여요. 예. 우리 모두가.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언택트. 언택트의 시대. 언택트 시대가 오고 있다. 이미 왔다. 알겠습니다. 언택트 시대 2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신년 첫날 장윤선 기자, 최영일 평론가님, 박연미 기자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키워드로 본 2018년 네 번째 키워드요. 평창 동계올림픽. 얼마 안 남았네. 평창 동계올림픽. 평창. 중국의 어느 지방 중국에 같아요. 오신 거. 평창. 평창. 시진핑 주석이 꼭 네. 오셔야 되는데 말이죠. 오실 겁니다. 씨 땄다 네. 오겠죠. 네? 네, 씨 땄다 씨 아저씨. 그게 중국에선 지금 네. 금지였잖아요. 네. 지금 금지예요? 네네. 이제 금지시켰지 뭐 자기들이 유포시켰다가. 요즘 중국에서 또 유행하는 거 있잖아. 문 땄다. 문 아저씨. 그러니까요. 네. 대통령 세트도 나왔잖아요. 네. 맞아요. 식당에. 네. 2월 9일부터 2월 25일까지 평창 올림픽 하고요. 그다음에 뒤이어서 패럴림픽까지 이어집니다.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평창 동계 올림픽이 평화 올림픽으로 치러져서 이게 올림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북 관계까지 이어질 것이냐. 우리한테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운명이 걸린 올림픽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사실 지난해 그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계속 평화 올림픽을 강조를 많이 했어요. 그랬죠. 특히 이제 독일에 가서 퀘르버 연설, 네. 퀘르버 재단 네. 연설 때도 이 평창 동계 올림픽의 평화 올림픽을 강조를 했고 그 다음에 있었던 유엔 연설에서도 대통령이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요. 그만큼 우리한테는 이 평창 올림픽을 통해서 얻어야 될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예. 어쨌든 이제 남북 관계의 전환점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긍정적인 또 부정적인 것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북한이 지난해 11월 29일 화성 15형을 발사하면서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포를 했습니다. 예. 우리는 이제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핵무장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의 노선은 핵 경제 병진 노선이거든요. 그래서 핵을 완성했기 때문에 이제 해야 될 것은 경제. 인 것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경제를 챙기려면 당분간은 기본적으로 대화 국면을 이어가야 이게 김정일 정권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 경제 발전에서 핵심이 되는 대화를 통해서 이제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마도 이제 평화를 강조하면서 나오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어쩌면 이제 제 기대인지도 모르겠는데 1월 안에 우리도 평창 동계올림픽에 간다. 이렇게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에 올림픽 휴전 결의안도 지난해에 유엔에 네. 가서 했기 때문에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모든 군사 행위가 전면 중단이 됩니다. 그리고 미국하고 우리가 이제 연례적으로 하는 그 훈련이 있잖아요. 예. 한미 공동 연합 훈련이죠. 키 키 리졸브 독수리 훈련. 훈련. 그렇죠. 상반기에 키리졸브. 그렇죠. 이것을 이제 연기해 달라고 가디언. 요청을 했고 사실 이것은 미국하고 거의 얘기가 다 돼서 나온 것이어서 아마도 평창 올림픽까지는 이제 물론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평화 시즌이 3월 하순까지는 이어지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평창에 외국 정상들도 많이 올 거예요. 네. 특히 이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예, 마크롱 대통령이 한국에 꼭 오기로 했습니다. 오셨으면 좋겠네요. 예. 네. 되게 밝게 얘기하신다. 기대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 사진 평창 찍고 올림픽 왔고 이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있을 것 같아요. 예. 왜냐면 본인이 네. 평화를 오랫동안 마크하겠다 해서 마크롱. 마크롱. 그리고 예컨대 이제 북한에서 2014년 아시안 게임 때처럼 그때 이제 최령의 황병서도 북한 느닷없이 서인방에 날아왔죠. 갔었잖아요. 그때 박근혜 정부가 안 만났어요. 맞아요. 안 만나고 그냥 가서 북한 측도 좀 섭섭해해서 돌아갔는데 예컨대 이번에 오면 대통령이 만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남북 관계가 급진전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 부정적인 측면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부정적으로는 어찌됐든 지금 아직 완성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핵미사일 도발을 계속 할 가능성이 있어요. 특히 지난해 유엔 안보리에서 새로운 대북 제재를 결의했거든요. 22일 날 했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했던 게 북한 노동자에 대한 송환 조치 24개월 이내에 다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거 원래 이제 12개월로 미국이 얘기했는데 러시아가 주장해서 24개월로 늘어났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돌아가야 되고. 해외에서 근로하고 있는 북한 노동자들 다 송환하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유 제품 공급량을 연간 200만 배럴에서 50만 배럴로 줄였습니다. 어쨌든 이런 제재가 계속 강화되는 것에 대해서 북한은 핵 미사일 도발로 대응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과감하고 통큰 작전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또 뭐냐 논란이 좀 지난해부터 됐어요. 그래서 핵무장을 했지만 실전 배치 가능성이 더 가능해지도록 더 많은 실험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그냥 하나의 이례적으로 북한이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언론이 설명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저는 올해 굉장히 중요한 해거든요. 예. 그러니까 북한 정권 수립 70주년이지만 남한 정부 입장에서는 그 전에 북한 정부가 수립하기 전에 1948년 8월 15일 남한 단독 정부가 수립됩니다. 그러니까 남북공이 서로 각기 다른 정부를 수립한 지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민족 전체로 보자면 사실 굉장히 우리가 운명의 한 해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이때 우리가 정말 이 핵 미사일 문제를 풀고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을 확대해서 새로운 통일로 나아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만들 수 있다면 새로운 운명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018년 우리가 평창 올림픽을 평화의 올림픽으로 잘 만들어서 더 이상 이제 전쟁 위협이 없는 나라, 한국 굉장히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지침이 되는 게 바로 평창 올림픽이 될 거다. 평창 올림픽이 평화 창조의 시공간이 되기를. 그렇습니다. 예. 평창. 굉장히 저는 근데 매번 이럴 때 그 정치적으로 보수 야당이 딴지를 걸거든요. 근데 제발 그렇게 정쟁으로 접근할 문제는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한반도가 앞으로 계속 전쟁의 위기로 갈 거냐 아니면 전쟁의 위기를 걷어내고 평화의 한반도로 갈 거냐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느낌을 보면은 소치 올림픽에 88개 국가가 참석을 했고 네. 그다음에 이번에 92개국이 이미 네. 그 참가 결정을 했고 참가 결정하는 그 시한은 지났지만 북한이 참석한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그렇죠. 환영한다고 하는 그 올림픽위원회 발표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중간에 한번 고비도 있었잖아요. 그 뭡니까 금작물 때문에 러시아가 국가 참여가 네, 맞아요. 거절됐는데 선수 차원에서 보이콧하겠다라고 할까봐 걱정을 했었는데 푸틴이 개인적으로 참여해라. 네. 네. 개인적으로 그래갖고 네. 이제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좀 나아지지 않겠나. 근데 사실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요. 예. 그 구테스 유엔 사무총장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이 전쟁으로 슬립워크를 하고 있다는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 목류병 상태인 것이죠. 그러니까 언제 전쟁이 벌어질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계속 북한이 초청했어요. 유엔 총장 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계속 안 갔거든요. 근데 그 11월 29일 날 화성 15형 발사하고 그 이튿날 11월 30일 날 펠트먼 정무 담당 사무차장을 북한에 보냈습니다. 맞아요. 왜 보냈냐면 그만큼 위중하다는 거예요. 남북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이거 정말 우리는 그러니까 만성화돼 있어요. 한반도 불안에 대해 아유 맨날 하는 소리인데 뭐 괜찮아. 우리는 이러지만 외부에서 국제 얘기가 정세 좀 안 그렇죠. 좋겠네. 굉장히 그 국제 정세적으로 볼 때는 어떤 상황으로 갈지 모른다는 위기의 상황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것을 국내 정치적 요소로 활용해서는 안 되고 초당적으로 협력해 우리가 같이 살아야 되는 이 한반도에서 예. 평화냐 전쟁이냐 이 관점에서 봐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나에게 정치적으로 도움이 되냐 안 되냐 이런 유불리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남북 전 세계가 다 평화에 대해서 목말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예. 염원은 실현되리라고. 근데 아베가 믿어봅니다. 또 아베가 야당하고 친한가요? 고춧가루 확 뿌렸어요. 우리는 참여 안 할 수도 있다. 근데 속으로 혼잣말로 네. 다 참석한데 니들만 하지 마라. 일본 같이 해야 되겠죠. 이웃 나라인데. 네. 예. 그 아유 월드컵도 같이 그렇죠. 개최한 예, 나라잖아요. 그럼요. 예. 그런 식으로 하면 추후에 국제적인 대형 이벤트를 유치하고 이러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강철비 영화에서도요. 일본이 한 방 맞더니 미국에다 막 그냥 악을 쓰는 거예요. 전쟁하면 안 된다고. 왜냐하면 자기들이 직접적 그 피해 그럼요. 그 사정권으로 예. 들어가니까. 아니 그 지금은 전쟁이 나면 그냥 옛날 같은 전쟁이 아니에요. 핵 그냥 전쟁이기 끝나는 거예요. 때문에요. 그냥 다 네. 지도가 없어지는 거예요. 한반도 자체 그리고 일본까지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미국 본토까지도 위험이 있기 그럼요. 때문에 이거를 그냥 정말 벌어질 수 있는 무슨 전쟁 시나리오 이렇게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방송하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순간 재가 돼갖고. 그렇죠. 그다음 방송 듣는 사람들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이런 어마어마한 끔찍하네요. 예, 상당한 책임감을 가지고 이 국면을 핸들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계기로 평화올림픽 그 평창 동계올림픽이 평화올림픽으로 자리를 잡는다 해서 평창 동계올림픽 키워드다. 자, 두 번째 키워드요. 네 이번에도 스포츠입니다. 아. 러시아 월드컵 어허. 4년마다 오는 거죠. 예. 사실은 이제 올림픽 좋아하는 분들 뭐 워낙 많으시고 네. 이건 우리나라에서 또 개최를 하니까 잘 돼야 되지만 사실 축구, 사커 네. 이 한 종목만 세계 최고를 가리는 월드컵 4년마다 기다리는 분들이 워낙 많고요. 그렇죠. 저도 2014년 이 브라질 월드컵 때 모 방송 채널에 매일 나가서 지난밤에 경기를 중계했어요. 그러니까 오. 리뷰. 그러니까 축구 야, 문화 해설. 전천후. 근데 축구 문화 해설은 축구 경기의 내용을 간단하게 리뷰해드리고 네. 저 국가의 대표 이 유니폼은 왜 저런 모양이냐 이런 거 설명을 주로 하는 거예요. 네. 여기 별 마크가 달려 있는 게 월드컵 우승의 뭐 숫자라든가 예. 독일, 브라질 재밌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스포츠가 결국 문화이지 않습니까? 예. 승패가 중요하긴 하지만 게임이지만 그래서 올해 이제 러시아 월드컵 기다리는데 아이러니한 게 평창에는 러시아가 국가 자격으로 못 오잖아요. 네. 하지만 이 크게 문제 없이 IOC의 제재에 잘 따르면 폐막식 때는 깃발을 걸게 해주겠다 그랬거든요. 아하. 그걸 기대하고 아하. 왜냐하면 지금 이 평창의 열기를 러시아는 월드컵으로 또 이어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6월 달 지금 기대하는 분들이 참 많은데 예. 어쨌든 우리나라가 걱정입니다. 지금까지 본선 진출은 계속 잘해왔고요. 그런데 지난번 본선 진출 예선에서 막판에 휘청했었죠. 예. 잡음이 예, 많았죠. 사령탑의 네. 문제가 생기면서 슈트리케 감독이 결국은 해임이 되고 동질이 슈트리케 됐고. 감독 지금도 월급이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네, 계약이 안 끝났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아이고. 축구협회는 예산은 반으로 줄었는데요. 월급은 2명 감독의 월급이 계속 나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신태용 신태용을 또 히딩크로 바꾼다 그랬었잖아요. 그 바꿀 수도 얘기가 있다. 나와서 아주 시끄러웠었죠. 만약 그랬으면 월급 3명 나가는 거예요. 아. 그렇지. 신태용 감독도 또 월드컵 끝날 때까지 계약을 한 계약까지. 거거든요. 네. 그 이상한 나라 될 뻔했어요. 그러네요. 3명의 감독의 월급이 예. 나가는데 경기는 못하는 경기는 나라가 되면 못- 큰일 그렇죠. 나는 거죠. 근데 이번에 일본 도쿄 대첩 4대 1로 4대 1로 이겨서 그러니까 신태용호가 예.
5경기 만에 한번 콜롬비아전에서 이겨서 네. 조금 분위기를 반전시켰어요. 그런데 도쿄 대첩에서 4대1로 일본을 완전히 격침시키면서 예. 그래도 살아나나 하는 기대감이 지금 있는 상황이에요. 예. 일본 선수들이 그랬잖아요. 네. 참 이상한 나라고 이상한 팀이다. 알 그렇게 수가 없어. 비실비실하다 월드컵 임박해서는 다시 살아난다. 그렇죠. 도깨비 팀이죠. 살아- 또 감독이 팀이죠. 그 얘기도 했어요. 지금 일본 대표팀 이제 이거는 그 동아시아 무슨 경기인데 네. 이거는 FIFA에서 인정하는 A 매치가 아니에요. 그래서 유럽 선수들을 차출할 수 없어요. 유럽 클럽 선수들이 무조건 보내줘야 되거든요. 네. 가 있다 그렇죠, 그러면. 근데 그렇죠. FIFA에서 인정하는 A 매치가 아니기 때문에 올 수가 없어서 이 동아시아에서 뛰는 선수들만 왔는데 일본은 15명 해외 선수들을 그 차출을 못한 거예요. 근데 감독이 그 15명이 왔어도 어제의 게임은 이길 수 됐을 없었던 것이다. 아니 그렇게 솔직한 발언을. 그 외국 감독이니까. 그러니까. 인정할 건 네. 인정하니까. 객관적으로 보고 우리 선수들이 지금 그러니까 그 감독 입장에서 일본 선수들이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중간에 힘들었어요. 최종 예선 이란전 할 때 생각나시죠? 아유. 그때 막 정말 수중전이었는데 어우. 잔디밭이 또 막 난리가 네. 났었잖아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이런 잔디 상황에서 누가 모험적인 플레이를 할 수 있을지 물어보고 싶다 이 얘기를 해가지고 막 또 비난에. 굉장히 질타를 받았는데 저는 그런 얘기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있다고 그때도. 생각해요. 아니 집신 신고 히말라야에 올라갈 수 없잖아요. 아니 세계적인 근데 스포츠 스타한테 우리나라에 아주 나쁜 속담이 있어. 네. 명필은 붓을 탓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렇죠. 선수가 그라운드 잔디를 탓하냐 뭐 이렇게 비난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탓해야 돼요. 프로 근데요. 선수는. 그 손흥민 네. 선수 이전에 이미 기성용 선수가 네. 올 때마다 우리나라 축구 잔디 상황을 보면 여건이 이런 데서 과연 축구를 공을 차야 될지 이 자괴감이 든다. 자괴감은 그 굉장히 강도 예? 있는 발언인데. 그렇죠. 그 표현 안 네. 썼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이를테면 그걸 또 제가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이 축구협회가 직접 관리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외주예요? 외주. 아니요. 이게 그 소유 자체가 지자체 소유여서 아, 그렇지. 뭐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아. 이런 데서 정부에서 관리하는 하는 거예요. 거구나, 그러니까 이게 지방자치에서. 축구협회에 없어요 이런 잔디구장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좀 음. 정치권에서 해결해 줘야 돼 이거는. 이거는 그러니까 정책과 돈이 한 번에 집중돼야 해결되는 맞아요. 문제인데 예. 세계적인 프로 선수들을 여기 동네 조기 축구의 운동장 같은 데 데려다 놓고 조기 축구 비하지 마세요. 요즘 다 잔디에서 뛰고 있어요 다. 그 그래요? 운동장 그 운동이 똑같아요. 아니 요즘 좋아졌어. 아니 우리 진짜 욕심이 대표팀이 이제 1월에 아랍에미리트로 전지훈련 떠납니다. 예. 문제는 이제 우리가 죽음의 F조예요. 아. 사실 이게 조가 뭐 이 저 좋은 조 나쁜 조 우리 가리지 말자고 하지만 예. 마지막에 일본이 마지막 자동으로 H조가 됐을 때 야 한일전에서 우리가 뽑기에서 졌다 이런 얘기 지난해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F조인데 세 팀 다 우리보다 FIFA 랭킹은 훨씬 앞서 있고요. 셋다 예. 최강 팀이에요. 독일은 어렵다고 하지만 어쨌든 우리 신태용 감독은 스웨덴, 멕시코 해볼만하다 승부수를 걸겠다 했으니까 열심히 우선 강적인 걸 알고 지금 준비하는 거잖아요. 남은 기간 열심히 준비를 해주시고 제가 기대하는 건 그래도 이 대한축구협회가 좀 이번에 대대적 물갈이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말을 그나물 해요. 부회장이 최영일이에요. 예. 아 네. 진짜요? 예. 최영일 하면 저는 제 이름에 계속 미우라가 연관 검색어로 있어서 내가 도대체 미우라랑 무슨 관계지? 그랬는데 최일이 우리나라 그 예. 전설의 그 최종 수비수였어요. 전설의 네. 수비수 네, 미우라와의 격전이 네. 레전드로 남아 있는데 어쨌든 뭐 이 저 최영일 예. 부회장이 네. 큰 소리를 치셨습니다. 그래서 한번 믿어보죠 뭐. 화이팅. 힘과 결기가 있었던 최종 수비수였어. 그다음에 최용일. 또 저와 근데 이제 동갑이시더라고요. 스웨덴과 멕시코 팀의 특징이요. 기술도 좋지만 체력이 좋은 팀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막판까지 포기하지 않는 끈적끈적한 팀들이에요. 아. 붉은 늘어지는. 끝까지. 그러니까 끝까지. 중동식 침대 축구하고는 달라요. 얘네들은 여기는 이겨도 어. 또 한 골 더. 마지막에 아. 한 골 더 넣는 애들이에요. 뒤끝 굉장히 성실하네요. 기억나세요? 독일이 브라질 월드컵 때 브라질을 5대 0인가까지 몰아붙였잖아요. 아이 그건 좀 너무하지 않아? 좀 쉬엄쉬엄하지 이제. 아니 근데 3분 5분 남겨놓고 독일이 막판에 밀려요. 스포트를 올리는데 그러니까. 지는 팀 같아요. 아. 그러니까요. 4대 그렇게 5대 5로 열심히, 이기고 있는데 그렇게 열심히 그게 유럽 하는군요. 축구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악착같이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주유소 네. 습격 작전 한 놈만 아니 이거 아닌데 그거는 그 비유는 폭행 아닌 거. 아닙니까? 그거 폭행인데요. 끝까지 한 놈만 한 폭행한다. 골만 넣는. 알겠습니다. 마지막 가심비.
가심비? 사극 제목 같아요. 가심비 막 이름이 의미심장해 예. 보이죠. 가성비의 최종 진화라고 보시면 돼요. 가성비가 뭐예요? 같은 돈 쓰고 효과가 높은. 효과가 예. 높은 거잖아요. 오. 근데 가성비도 지난해에 단순히 가격에 머무르지 않았어요. 1,000원에 10개 준다고 해도 1,000원에 3개가 훨씬 품질이 좋다고 하면 1,000원에 가심비. 3개가 가성비 좋다고 하지 1,000원에 10개는 그냥 싸구려.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를 했거든요. 가격 대비 성능 그렇죠. 이게 가성비잖아요. 그런데 가심비는 뭐냐면 이 와중에 이 작은 돈을 쓰고 마음은 만족감. 최대한으로 아. 기쁘게 해주는 거. 예컨대 이런 거예요. 강다니엘 화보집을 산다. 그러면 똑같이 2만 원을 써도 제가 느끼는 만족감은 10배잖아요. 예. 다른데 2만 원을 쓰는 것보다. 화장품 2만 원어치 뭐 사면 뭐예요. 그렇죠? 저는 저는 소년시대 화장품도 티파니인데. 그런 아. 거예요. 그래서 네. 정치인 굿즈, 뭐 아이돌 그룹의 굿즈. 굿즈라는 게 그분들의 뭐 캐릭터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관련된 요 티셔츠, 화보, 뭐 달력 등등 해서 제품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원어원 제품을 삼으로써 박연미가 느끼는 이 만족도가 최극대화되는 거 이런 게 바로 가심비입니다. 그 전에는 이해가 체감 됩니다. 효과가 체감도가 높다. 그렇죠. 이런데 이제 가심비가 높다. 마음 네. 심자. 마음을 울려주는 소비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네. 나는 문 갑자기 대통령 이니식의 생각나네. 네. 그러니까 문 예, 대통령 아. 시계가 네. 시간 그치. 보려는 시계가 그러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 나는 이니굿즈. 가심비가 떠나가는 마음에 비 내린다 이러는 거. 아유, 가실이 있고 뭐 이런 거요. 가심비, 가성비, 성과가 최고가 아니라 마음이 느끼는 그렇죠. 심적 효과가 최고인 거. 네. 근데 이거 약간 웃픈 현상인 것 같은 게 음. 예전에 이 브랜드 네. 그러니까 명품이 원가가 싸다는 건 다 알아요. 하지만 웬 핸드백이 100만 원, 200만 원, 뭐 구두가 이렇게 비싼가, 옷이 비싼가 했는데 그게 브랜드, 뭐 디자이너가 누구다. 이걸 가지고 가치 소비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가격 소비의 반대로 가치 소비. 난 이걸 누림으로써 내가 브랜드 신분 가치죠. 상승한 예. 느낌을 예. 받을 거야. 돈이 얼마 들더라도. 근데 이게 이제 김난도 교수가 되게 슬프게 얘기한 게 가난한 그 서울대 여대생이 아르바이트를 열심히 해서 명품 하나를 사기 위해서 그리고 이 명품을 좀 알아달라고 할 때 가슴이 짠했다는 이제 고백이 나오거든요. 예. 근데 이 가치 소비와 가성비가 합쳐진 것 같은 게 돈을 많이 지출할 수는 없고 하지만 마음의 어떤 만족도. 풍요로움은 느끼고 싶고 이런 우리 젊은이들의 좀 근데 이게 대안이 아닌가 싶어서. 사회적 풍속도나 문화가 바뀌는 것 같은 게 일본도요. 네. 잃어버린 20년 전에 고속 성장을 했잖아요. 네. 그때 명품이 날개 돋친 듯이 팔렸어요. 펑펑 돈을 쓰다가. 메이커의 시대였죠. 예, 메이커 시대인데 네. 잃어버린 20년 되면서 사회적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 사람들이 이제는 그 물건의 가치에 좀 그렇죠. 몰입하는 요때가 아마 가심비의 시대로 네. 넘어가는 것 같고 우리도 그 외환위기 전까지 얼마나 흥청망청했어요. 네. 맞아요. 예. 이게 명품의 시대거든. 지금도 그 끝자락에 있지만 지금은 명품보다는 나의 고유한 브랜드, 고유한 그렇죠. 메이커 네. 여기에 만족도를 더 높게 갖고 있는. 그걸 단적으로 말해주는 단어가 이거예요. 아이고 의미 없다. 아이고, 의미 없다. 각종 기사, 각종 네. 무슨 브랜드를 홍보할 때 그 밑에 달리는 반드시 달리는 댓글이에요. 아이고 의미 없다. 네. 이게 나한테 제공하는 서비스가 충분치 않으면 네가 명품인들, 네가 나에게 무엇이 관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의미 실제로- 없다니까 미닝 아웃 아니에요? 의미가 없다. 미닝 나가. 미닝 아웃. 그러니까 저는 그 이를테면 물건을 샀을 때 싸구려보다는 하나를 사더라도 제대로 된 걸 사서 아, 오래 그렇죠, 쓰는 그렇죠. 네. 이런 그렇죠, 맞아요. 것도 있고요. 좋은 그리고 체질이죠. 굉장히 같은 돈이라도 어떻게 쓸 것인가. 이를테면 요새 봤더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 여행 50%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출국률이. 맞아요. 그러니까 네. 그 정도로 예전과 다르게 해외에 나가서 보고 듣고 눈과 귀를 네, 그리고 배우고 뭐 즐겁게 이런데 그러니까 세련되졌어요. 이를테면 맞아요. 굉장히 품격이 네. 있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유럽형 문화 생활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정도로 이를테면 선진국 대열에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는 문화 후진국이야 뭐 어글리 그렇죠. 코리안 이랬는데 이제는 그런 게 많이 변화하는 아유, 많이 아니 그거 이제 많이 그게 바뀌었죠. 우리 관광 사업계도 좀 변해야 되는 게 이번에 평창도 무슨 그 호텔 바가지 때문에 또 문제가 됐었잖아요. 맞아요. 네. 제주의 호텔 비용이 전 세계에서 제일 비싸요. 아이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제주를 지금 특화해서 어. 그 폄하하는 게 아니라 제주 가느니 동남아시아가 싸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내 여행. 너무 예전처럼 우리 국민들은 문화적으로 선진국으로 가고 있는데 네. 문화 지체 현상을 관광업계에서 아직도 앓고 있는 거예요. 계속 바가지, 비싼 요금
이런 거 갖고 이제 경쟁력이 없는 거거든. 원래 뭐 빅 이벤트가 있을 때는 해외에서도 어느 정도 얹어봤긴 예. 하는데 제가 늘 생각하는 건 모든 현상은 어지간히 해야 돼요. 어지간히. 아. 그 정도를 넘어서면 예. 그때부터는 뭔가 외모는 30대한테 말씀을 할머니 처음 자, 어지간히 하거나. 2018년을 네, 맞아서 어지간히. 자, 우리 네. 봉도사님 굿즈도 좀 만들어서 예. 출시하시죠. 봉주 굿즈. 가심비 시대. 봉주 굿즈. 저는 복근으로 만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년 2018년 신년 한 해 모든 분들 네. 다 잘 되시고 저는 3부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세 분 인사하시고요. 네, 새해 복 많이 고맙습니다.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3부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소서. 자, 2018 새해 첫날 함께하고 계시고요. 2017년이 대선의 해였다면 2018년은 지방선거의 해. 그리고 국정농단 세력 선고의 해. 자, 3부에서는 막 오른 지방선거의 관전 포인트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민희 의원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자, 보수의 양심 종편돌 김태현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양심까지나. 예, 김태현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청취자 여러분. 그럼 네? 보수의 뭘 양심? 합리적 보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아까 그랬잖아요. 보수의 무슨 양심? 그러니까 뭘 양심? 양심이요? 그냥 약간 우김 보수 같던데. 우김이요? 저 안 우겨요. 저 나름대로 논리가 있어요. 저는. 아니 여기는 연기 보수예요. 예. 연기파 보수. 자, 그리고 SBS가 자랑하는 SBS 창사 이후 최고의 기자 이한석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이한석입니다. 근데 왜 저는 앞에 수식어 안 해주세요? 예? 아니 그냥 전자 뺀 것만도 감사한 줄 아세요. 그러니까 수식어가 필요한 사람이 있고, 예. 근데 이제 이 고유명사, 레전드급 보통 수식어가 필요 없는 거죠. 예. 잘했죠. 쪼찡. 진짜 잘했어요. 사람들이 살짝 스쳐져서 무슨 얘기인지 몰랐어. 자 이대로 쭉 가면 여당 압승 분위기 어떻죠? 지금 정치권 분위기 그래도 앞으로 6개월 남았고 불안불안해요. 이한석 기자님. 저한테 물어보신 거예요? 예, 정치권 분위기는 정치권 분위기는요, 그야말로 뭐 이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여당이 압승을 할 거다라는 분위기가 굉장히 팽배합니다. 그래서 당장 이제 뭐 국민의당을 보시면 국민의당이나 뭐 한국당을 봐도 지금 각종 여론조사에서 광역단체장 선거 여론조사에서 1위 하는 사람 없거든요. 예. 대단히 심각한 상황인 거죠. 이번 싸움을 어떻게 보면 이제 여당 내부의 싸움이다라고 이제 보는 시각도 상당히 많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결국 선거라는 게 이대로 무난하게 과연 갈 것이냐. 공천 과정에서 경쟁자들이 몰리다 보면 경선 과정에서 잡음이 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게 또 여당한테는 자충수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아직까지 변수가 상당히 많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분위기는 여당이 압도하는 분위기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좀 많이 있나요? 이번에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준으로 봤을 때 예. 6월까지 가능한 재보궐선거는 한 10곳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꽤 많네요. 10곳 정도죠. 예, 뭐 아마 미니 총선 정도로 보시면 될 텐데, 예. 한 말씀 좀 더 드리자면 이게 대선 직후에 한 1년 만에 벌어지는 선거잖아요. 집권 초기 선거란 말이죠. 거기다가 예. 대통령 대통령 지지율이 대단히 높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아마 대통령의 지지율을 후광을 업은 민주당의 우세가 조심스럽게 점쳐지는 상황이죠. 한국당이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한국당. 안 되죠. 안 돼. 진짜 쉽지 않아요. 아니 쉽지 근데 않고. 거기선 지금 이게 전망을 하려는 게 아니라 10곳 재보궐선거 국회의원 지역이 어디 가냐 이거 물어본 거예요. 누구요? 저요? 어디 가요? 강의는 어디 보내시려고? 봉도사님 딱 야 봉도사님 지역 딱 찍어주고 예. 지원 유세 해준다 하면 내가 갈 수도 있어요. 송파 안 가요? 간다고 주겠어요? 근데 김태현 변호사는 사실 인지도로 따지면 거의 서울시장급이잖아요. 그런가요? 아, 그렇죠. 서울 재래시장이요? 근데 그건 맞아요. 제가 알 정도니까. 안 좋게 의원님한테는 제가 노토리어스 아닌가요? 페이머스가 아니고. 서울 그 페이머스. 노토리어스. 분위기는 어때요? 한국당 내부 분위기는. 한국당 내부 분위기가 제가 정확히 제가 지금 거기 당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니까 정확히 알 수 있는 건 아닌데 내부 분위기가 좀 좋지는 않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제 저기 그 이한석 기자가 얘기했던 그 얘기들 집권 1년 차에 거기다가 대통령 지지율은 지금 70%입니다. 떨어져도 69%예요.
그렇죠. 68%, 예. 70% 압도적인 지지율이죠. 이 지지율이 내년까지 어떻게 될 것인가? 올해죠. 시간이 올해죠. 오래죠. 시간이 지나가면 자연 감소분이 있습니다. 물론 자연 감소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50%까지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은 저는 지극히 낮다고 봐요. 설사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가 50% 밑으로 지금 기준 봐서 폭망한다 하더라도 그럼 자유한국당이 그걸 받아먹어야 되는데 과연 지금 받아먹을 준비가 돼 있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난망하죠. 제가 굉장히 어려운 선거가 될 거예요. 이 한국당의 상황을 제가 좀 경제적 관점에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혹시 뭐 이 증권 주식 좀 하십니까? 한때 많이 했죠. 한때 많이 하셨어요. 증권에서 출신 아니니까 제가. 아 그러세요? 네. 증권에서 그렇죠. 네. 이제 펀더멘털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기초 체력인 거죠. 주식 시장이 일단 뭐 코스피가 이제 오르고 뭐 이러려면 기본적으로 돈이 몰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몰려야 되고 뭐 회사도 자체적인 기술력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이제 펀더멘털이 지켜진다. 기초 체력이 바탕이 돼야 이 주식이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지금 한국당 같은 상황은 경제적 측면에서 설명을 하자면 탄핵이 있었잖아요. 거의 정치적 IMF를 맞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정치적 IMF를 맞았다. 돈이 뭔가 연관성은 없는 것 같은데 그럴싸해요. 돈이 쫙 빠져나가는 거예요. 지금 펀더멘털이 무너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한국당에는 인재 영입을 하려고 해도 후보들이 몰려야 되는 게 펀더멘탈이 좋아지는 건데.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신입생을 모집하려고 교문을 열어놨는데 어느 신입생 지망하는 신입생이 없어. 지금 분교 수준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큰 문제다. 분교에서 폐교로 가고 있는 중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또 하나 이제 진영 노선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게 어떤 약점이냐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보수의 이데올로기를 구성하는 큰 축은 이제 하나는 이제 그 이념적 이데올로기였죠. 예.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종북 좌파라든지 이런 구도 선거 구도를 짜버리면 어느 정도의 이제 이 보수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지원을 많이 해줬는데 지지를 많이 해줬는데 통합진보당이 해산되고 나서 이게 종북 내지는 어떤 좌파 종북이라는 프레임으로 묶이기에는 약간 좀 결집도가 좀 낮아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수 이데올로기를 뭉칠 수 있는 힘이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또 하나는 그동안 성장 이데올로기라는 게 존재했단 말이에요. 경제 성장률 10% 뭐 오늘 강의하러 오셨어요? 아니 그런 건 아닌데 근데 박근혜 정부 때 창조경제 하겠다고 했는데 경제 성장률 3%를 못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 성장 이데올로기로도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당이 지금 거의 뭐 외통수에 몰려 있는 상황이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자 한국당뿐만 아니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이제 통합을 한다. 그러면은 또 한국당의 2위 지위도 지지율, 2위 지위도 무너지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불안감도 있고. 그런데 반면에 민주당은 너무 많이 또 사람이 몰려서 행복한 고민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입장은 어때요? 민주당은 지금 상황 관리, 지금 요 관리를 잘 해나가고 실수를 최소화시킨다인데 이제 표면적으로 보면 두 분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선거란 일단 구도부터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내년 6월 지방선거 즈음에 천하가 3분지게 될지 천하가 2분지게 될지 이게 저는 최대 변수라고 어떻게 봅니다. 보세요? 일단 예측은 3분 저는 간다? 큰 틀에선 3분지계 속에 부분적으로 2분지계가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일부 선거 연대가 일어날 거다. 자유한국당과 바당국당이 합쳐진 뭔가와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거꾸로 3분지계로 가면서 부분적으로 지역별로 네. 두 야당이 정의당을 뺀 두 야당이 선거 연대 전술을 부분적으로 취할 수 있을 것이다. 취할 수밖에 없다. 그거 왜 그 압박은 어디서 오냐면요. 그러니까 아까 보수 진보 구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보수 진보 구도가 이게 명확한 기준은 아니지만 편의상 저도 차용을 하면 얼마 전에 이제 언론사에서 그 보수 진보 성향을 묻는 여론조사를 했어요. 맞아요. 근데 어떻게 진보 그런데 50%가 넘었어요? 52%였습니다. 네, 그리고 보수가 한 30 몇 %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선거 결과는 거의 거기에 근사치로 간다고 봐요. 6월 선거는. 그러면 이게 선거 연대를 하지 않을 경우 그러니까 바당국당 합친당하고 자유한국당이 선거 연대를 하지 않을 경우 지금 기자님하고 변호사님이 얘기한 대로 갈 가능성이 높지만 선거 막판에 가면 압력이 들어옵니다. 예. 그 압력은 어디서 오느냐? 지지층에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지층의 압박에 의해서 단일화하는 이제 야당이. 보수 쪽이 일부 단일화하고 일부 단일화할 지역들은 그게 당선이 유력한 후보가 있는 쪽. 그게 제주도 같은 경우. 예, 그리고 그나마 해볼 만한 몇 곳에서는 지지자로부터 강한
야권 연대 압박이 들어올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의당은 제외한 거고요. 그래서 현 그 실 상황은 두 분이 예측하지 않은 쪽으로 갈 수도 있다. 실 상황은 민주당이 조금 어려워지는 지역도 생기겠다. 그렇죠. 근데 엄살이죠? 저는 엄살 아닌 이유가요. 예. 여러분이 그 2004년 탄핵 때 생각나시죠? 예. 그때 조선일보 일면에 249대 빵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후로 노인 폄하 발언. 간신히 151석이 나왔죠. 예, 그리고 그때 한나라당이 120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수의 결집, 기득권의 결집이 그렇게 만만치 않을 거다. 그렇게 봅니다. 아니 지난 그 2016년 4.13 총선 때도 165석이니 180석이니 이제 자유한국당이 자유한국당이 아니죠. 그때는 새누리당이 그러다가 결국 1당도 무너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선거 결과라고 하는 것은 알 수는 없어요. 알 수 없죠. 그건 알 수는 없는데 그런데 이제 아까 저 최민희 의원님 하신 말씀 하나만 더 보태면 그 당시에 열린우리당 탄핵 열풍 때 249대 빵 했는데 새누리당이 과반 두 자릿수가 끝일 거라고 했는데 굉장히 선전했습니다. 그렇죠. 121석. 거기는 뭐가 있었냐면 당시의 박근혜 의원. 당신은 개혁의 상징이었어요. 뒤를 바치는 남원정. 이 사람들이 천막당사를 치고 무릎을 꿇고 변화하라고 혁신적인 노력이 있었죠. 그다음에 작년 4.13 총선 때 새누리당 180개 넘을 거라고 많은 저는 그렇게 안 봤어요 개인적으로. 근데 많은 여론조사 기관 그다음에 방송에 나오신 분 다 180 얘기했습니다. 제가 당내에서도 180 얘기했어요. 물론 여의도연구원 여론조사 경과는 그렇지 않았지만 어쨌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새누리당 내에 어떤 그 자중질환도 있었지만 그 당시에 그 문재인 의원이죠 당시는. 문재인 의원이 김종인 씨를 영입을 해서 정권을 맡기면서 나름대로 공천 관점에서 굉장히 혁신적인 공천. 그러니까 굳이 말하자면 당의 좌표를 조금 오른쪽 우클레한 공천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당의 신인들 그럼요. 어벤져스 그룹을 만들고. 그러니까 내부에서 그 변화의 역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당시에 그 승리가 가능했던 거고.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의 움직임들이 아까 이한석 기자도 얘기했지만 과연 그 당시 2004년에 한나라당 그리고 2016년에 민주당처럼 더불어민주당처럼 과연 가능하겠느냐? 근데 국민의 귀를 짜증나게 하는 막말은 여전히 있잖아요. 그 얘기를 여기서 왜 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저 말씀이 이제 지금 구심이 누가 될 거냐인데 지금 구심은 홍준표 대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홍준표 대표의 역할이라는 게 뭘까를 생각해 보면 지금 내가 이 상황에서 내가 보수다고 얘기하는 30% 거의 30%가 되는 그 분들을 결집해서 이게 선거장으로 끌어내는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선거라는 게 저는 큰 틀에서 구도, 그다음에 각 당의 대응,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마지막에는 어느 쪽 지지자가 이완이 덜 되느냐, 투표장에 몰려 나오느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대표 전략이 있잖아요. 6군데 지키겠다. 이한석 기자님. 중요한 거는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합당을 하고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이 있고 이쪽에서 중도 보수나 중도층을 두고 혹은 중도 보수를 두고 양당이 경쟁을 하면서 서로 시너지 효과로 관심을 쫙 끌어당기면서 갈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게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기대가 이제 그런 거죠. 기대가 그런 건데. 기대로 끝날까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이제 통합을 하게 된 논리도 이런 겁니다. 국민의당의 주로 지역구는 이제 호남에 몰려 있고 바른정당은 이제 수도권이나 기타 지역에 몰려 있고 서로 지역위원장들이 겹치지 않으니까 합당을 하면 어느 정도 이 중도 개혁 세력이라는 시너지 효과도 나고 또 당 내분도 좀 줄어들고 그러다 보면 이 중도라는 세력이 탄탄해지면 이 당이 한국당을 대신해서 중도 개혁 세력, 보수 세력, 범보수 세력을 깨끗하게 개혁할 수 있겠다. 이렇게 우리가 몰고 갈 수 있겠다는 기대 때문에 그렇게 한 건데 저는 근데 역시 정치권에서 무시할 수 없는 건 힘의 논리라고 보거든요. 힘의 논리라고 보는 건데 열린우리당이 노무현 대통령 집권 초기에 열린우리당이 한 40석 안팎의 의석에서 탄핵 국면 이후에 이제 과반을 먹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랑은 좀 다르다고 보는 게 당시는 대통령이 열린우리당 여당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탄핵이라는 감동과 스토리도 있었고 반등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는데 과연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석 최대 50석 안팎의 당이 한국당 100석 가까운 한국당을 압도하면서 이번 지방선거 때서 흥행을 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심싸면서 조금 굉장히 버겁다. 좀 쉽지 않다고 봅니다. 자, 구도를 봤으니까 이제 각 지역별 빅매치 누가 준비하고 있는지 국민의당에서는
느닷없이 안철수 대표 얘기가 나와요. 국민의당이 이런 거죠. 결국 이제 그 3당의 아픈 현실이 뭐냐면 인재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거는 치러야 되겠고 선거를 치려면 인재는 인재는 만들어야 되고. 근데 인재 영입이 잘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힘을 얻고 있는 게 새해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뭐 원내 지도부나 당 지도부에서 이제 밀어낼 건데 중진 차출론입니다. 그러니까 중진들이 언제 중진이 됐어요, 근데 안철수.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는 이제 중진이라는 범주라기보다는 이제 스타의 범주인 거죠. 예. 당의 창업주의자, 당을 이끌어가는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당이 어렵다. 이번 지방선거 때 누군가 나가서 몇 곳은 우리가 승리해야 하는데 당에 인물이 없다. 자, 중진들이 책임지고 나가자. 그래서 김동철 원내대표가 사적인 자리에서는 이제 안철수 대표랑 형동생으로 지내는데 안철수 대표한테 서울시장 좀 출마해라. 인물이 없다. 당신밖에 서울시장 없다. 둘이 나오면 둘이 단일할 가능성은 있나요? 누구랑 홍정욱. 안철수와 홍종욱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아까 저 최민희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근데 안철수 의원과 뭐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가 단일화를 할지 아니면 아무도 모르죠.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결국 누가 이니셔티브를 갖고 가느냐에 따라서 결판이 날 거라고 보고요. 예. 근데 어쨌든 중진 차출을 계속 드리면 예. 당에서 스타성 있는 사람들, 인지도 높은 사람들 다 나가라 이겁니다. 아하. 그래서 안철수 대표가 총대 메고 서울시장을 나가면 아하. 정동영 전 의원이 전북기사 나가고 천정배 전 의원이 광주시장 나가고 이렇게 지금 내부에서 지도부가 계속 밀고 있는 거예요. 나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중진 차출론의 결정적인 맹점. 아하. 시대 상황과 안 맞는다는 겁니다. 아니 각자 고춧가루 막 뿌려도 돼요. 재밌어요. 고춧가루 뿌리는 거. 시대 그, 상황과 안 맞는. 예, 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나오는 모든 사람들 특히 중진 차출론 같은 경우는 이미 과거의 구태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그게 과연 카드가 될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자바국당의 경우는 그렇게 늘 옛날의 흐름 트렌드를 그대로 가지고 새로운 흐름을 대응하려고 하다 보니 그게 핀트가 조금씩 안 맞는 그런 문제가 있다. 구태스러운 인물들이 타천에서 나오는 것을 구태타? 박수. 웃기다. 거의 뭐 조어의 황제예요. 아니 진짜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예, 새해를 쿠데타와 함께 열어요. 예. 구태타는 늘 실패하잖아요, 근데. 그럼 어머. 아 진짜. 네. 아니 근데 저는 그 안철수 대표 얘기를 좀 잠깐만 좀 더 하자면 다들 이제 그래서 안철수 서울시장 출마론이 힘을 얻고 있는 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의외로 안철수 대표가 다른 곳으로 나올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송파? 부산시장? 오히려 서울시장으로 이렇게 거론되잖아요. 안철수 대표는 이미 예상 가능한 범위에서는 선택하지 않는 경향이 많아요. 제가 또 5년 동안 또 안철수 그래요? 근데 아니잖아. 저기 노원 출마할 때 거기 우리가 부산 가라 막 이랬는데. 부산 영도 뭐 출마설도 있었고 이랬는데 그때 나름대로 명분이 있었던 거고. 이번에 제 생각에는 통합의 상징성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한테는 내가 지금 광역단체장 어디가 된다 안 된다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이 당을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 이 당에서 내가 이번에도 당대표 선거 출마한 배경이 뭐냐면 내가 출마 안 하고 다른 사람이 당대표 되면 민주당한테 흡수당한다라는 위기의식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 국민의당이 사라지면 난 말이 좀 길었네. 자, 그래서 앞으로 안철수 대표의 정치적인 승부수를 걸 만한 곳은 호남이 아닐 수도 있다. 그렇다면 영남 아니겠습니까? 부산시장. 자, 만약에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광역단체장들은 원내 없잖아요.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당대표하면서도 원외라는 목마름이 있단 말이에요. 전 그래서 만약에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저는 해운대 을 지역구 조심스럽게 전망해 보겠습니다. 해운대 을 지역구를. 거기 왜 또 거기가 괜찮은 지역구냐? 안철수 대표 부친이 사십니다. 알겠습니다. 자, 최민희 의원님, 민주당 후보는 지금 박원순 시장이 이미 3선은 거의 선언해 놓은 상태고. 근데 마지막 여지는 남아 있죠. 거기도. 그래요? 예, 뭐 한번 본인이 나 3선 도전하겠다라고 한 적이 없어요. 예, 그래서 늘 조금씩의 여지를 다 남겨놓는 거고요. 근데 서울시장 후보는 엄청 많이 거론됩니다. 우선 근데 써요. 여론조사 순위로 보면 지금 박원순 시장이 35% 정도.
1등. 나오고요. 1등으로. 그다음에 그 후가 박영선입니다. 정청래. 박영선 의원이 10% 정도. 그다음에 예. 정청래 의원이 강세입니다. 7%. 오호. 그리고 그 후를 뭐 우상호, 민병도 이렇게 하는데 우상호 의원도 7% 정도로 강세입니다. 그러니까 정청래 이거는 의원이 원내대표급이에요? 지지율이? 그 7%가 나오더라고요. 처음에는 박영선도 누르고 2등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그때 네. 이제 이재명 시장을 놓았을 때는 박원순 29, 이재명 17 이제 좀 떨어지죠. 정청래 4.5, 박영선 4.4. 여기가 이제 정청래 의원이 바람이 쫙 들어갔고 쭉 올라갔다 이제 바늘을 톡 치면 터질 단계까지 와 있죠. 근데 이제 전화 오는데 아주 지겨워 죽겠어요. 정청래 의원의 그 지지율은 이게 이제 낙폭도 크고 올라가는 폭도 클 것으로 봐서 그건 이제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강세인 건 맞고요. 강세죠. 예, 그리고 뭐 여전히 카드로 계속 나오는 게 임종석 비서실장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 민주당의 경우는 후보가 풍년인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후보가 풍년이기 때문에 갈등의 소지가 있는 것도 맞고요. 그다음에 저는 최민희 의원은 거론되지 않고 있네. 저는 이제 워낙 점잖다 보니. 아니 최민희 의원이 네, 그렇고요. 썰렁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안철수 대표의 출마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안철수 후보가 수도권에 출마한다면 어디든 예. 그것은 아직도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약간의 미안함을 가진 일부 지지층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그거에 좀 그걸 비빌 언덕으로 해볼 여지는 있겠다. 그런데 부산에 과연 가겠느냐 이 부분은 저는 플러스 마이너스로 따지면 안 가는 쪽에 약간 네. 그리고 부산 안 가고 네. 부산시장 아니면 서울시장 쪽으로 예. 부산구 지역구에 갈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인다. 예. 걸면 그 부산시장이고 서울시장은 이게 미묘한 거죠. 박원순 시장과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할지 최종 판단이 남아. 민주당 박원순 시장 쪽으로 거의 갈 가능성이 제일 높다 이렇게 보고 경선이기 때문에 예. 경선이 역동적이기 때문에 그건 모릅니다. 그리고 저는 박원순 시장도 예. 마지막으로 판단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목표가 대권일 때 예. 삼선 서울시장이 대권에 유리할까? 그게 꼭 그렇지 않거든요. 오히려 여의도 정치를 많이 비판해온 신선한 정치인들은 예. 여의도 정치를 경험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여전히 예. 지역구 출마 가능성도 있다. 그 박원순 시장의 약점이 또 있는 거죠. 뭐냐면 그 처음에 안철수 물론 그 처음에 서울시장 출마할 때 박영선 의원과의 경선을 거치긴 했지만 예. 사실 사실 이때 시너지보다는 안철수 당시 의장의 양보의 시너지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그렇죠. 큰 동력을 얻었던 건데 5%에서 한 40%로 쫙 올라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의 뭐 신화적인 상승률이었는데 근데 2014년에는 세월호 국면 때문에 경선이 없었단 말이에요. 예. 다시 말해서 당내의 조직력은 굉장히 취약하다. 아하. 이걸 본인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요즘 뭘 하느냐. 역시 정치 구단들은 다른 것 같습니다. 요즘 그 민주당 당직자들을 이제 국장들, 부장들 차례대로 만나면서 예. 관사로 초대해서 이제 밥 사고 있습니다. 예. 스킨십 하겠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야권, 그러니까 과거 야권, 지금 여권 지지자들은요, DJ를 만날 때는 강의 들으러 갔어요. 예. 배우러. 그런데 노무현 전 대통령을 만날 때는 얘기하러 갔어요. 소통을 하러 간 거죠. 소통하러. 예.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태도는 우리가 문재인을 만들었고 지켜줘야 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가 그렇게 되어왔기 때문에 누구도 막 강의하거나 그러면 그걸로 이제 그럼 마이너스가 우리 방송도 많죠. 강의하는 사람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근데 강의 안 하는 우리가 있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 봉도사님. 그만 우리가 나가야 되겠네, 있잖아요. 이제. 게 예. 없어. 아니 어딜 가세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제대하신 강의가 예. 요 흐름에 맞아 떨어지면 대박. 아니 그래서 당에 신경을 많이 쓰는데 이게 이제 이래야 되잖아. 만시지탈에 감이 있다 이래야 되는데 왜 이제서야? 이러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분위기는 어때요? 다녀온 사람들이. 그 일단은 시장이잖아요. 예. 시장과 직접 스킨십을 하고 사진을 찍었다라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일단 좀 설레임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정치인들의 그 스킨십이 오프라인 스킨십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예. 생각을 하는 게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어쨌든 선거를 앞두고 본인이 적극적으로 소통에 나서겠다라는 예. 거. 당 장악력을 뿌리부터 본인이 이제 만들어 가겠다라는 거. 근데요, 늦었지만 뿌리가- 저는 적당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당직자가 아니죠. 그런데 어쨌든 예.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 알다. 알겠습니다. 카멜의 롱 굿바이 들으면서 4부 순서 돌아오겠습니다. 신년 특집 4부 순서 돌아오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지방선거에 대한
말씀 최민희 의원님, 김태현 변호사님, 이한석 기자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한석 기자는 참고로 SBS 기자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음이 굉장히 정확했어요. 예. SBS. 자, 3부에서는 강의 많이 하셨어요. 4부에서는 좀 짧게 소통을 하면서. 예. 자, 경기도지사로 한번 넘어가 보죠. 경기도지사. 예, 경기도지사. 남경필 여전히 상수 아니에요? 상수저가 현직 지사니까요. 근데 예. 이제 저도 궁금한 게 과연 이 양반 경기도 남경필 지사가 어느 당으로 나올까? 자유한국당으로 나올까? 바당국당 연합으로 나올까? 무소속으로 나올까?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본인은 지금 얘기는 자유한국당을 가고 싶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지금 얘기하는 언론 인터뷰하는 그 얘기하는 게 양당의 보면 대표 선수로 나올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본인이 얘기하는 게 통합의 순서에 대해서 이런 얘기합니다. 바로 우리 바른정당 내에는 자강파는 없다. 다 통합하다. 통합의 순서가 다를 뿐이다. 라고 하면서 본인이 생각하는 통합은 일단 자유한국당이랑 통합하고 그다음에 국민의당이랑 통합하자는 건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게 자유한국당이랑 바른정당 통합한 다음에 국민의당이랑 통합합시다 하면 안철수가 하겠습니까? 자유한국당 통합을 하겠습니까? 이거 하겠습니까? 안 한다고요. 내가 자유한국당 아바타입니까? 네. 남경필 지사의 지금 속마음은 본인이 그냥 자유한국당의 후보가 되고 싶은 것 같은데 아하. 그런데 본인도 바른정당의 창당 주역이고 대선 후보 경선까지 했던 사람이니 그리고 사실 약간의 스텝이 왔다 갔다 꼬인 측면이 있거든요. 예. 아직 얘기를 못 꺼낼 뿐 저는 어느 순간에는 저는 자유한국당으로 들어와서 자유한국당 후보가 되고자 할 거라고 봐요. 그런데 홍준표 대표가 네. 또 참친한 인물로 찾겠다. 그러니까 뭐 최준경 수석 얘기를 예. 장관 얘기하는 근데 건데. 누구세요 그분이? 지식경제부 장관. 지식경제부 장관이고 예. MB 때 그러니까 경제수석을 했던 사람인데. 이렇게 다들 그거예요. 얘기하세요. 그죠. 누구세요? 네. 이렇게.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 머릿속에 이건 저는 거죠. 이름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이 나온다고 했을 예. 때 굳이 얘기하자면 이재명 시장은 분배 쪽에 방점을 찍혀 있는 사람이고 최준경 전 장관은 성장 쪽에 잠겨 있는 사람이고 강만수 전 기획장관은 한 사람 세트거든요. 두 사람 굉장히 예. 친함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율 문제 이런 문제 있어서 그러니 분배와 성장 진보 쪽 경제 노선과 보수 쪽 경선 한번 맞붙어 치겨 보겠다는 건데 구도도 안 좋은데 그런 정책적 이슈 가지고 선거에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느냐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의원님이 정확한 지적하신 거죠. 누구세요? 이것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악수고 예. 만약에 남경필 지사가 자유한국당 들어온다고 하면 남경필 지사 지원해서 재선을 도전하는 게 그나마 저는 더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연대 가능성이 예, 있다. 연대 가능성이 경기도 같은 경우 좀 보이죠. 예, 그런데 남경필 지사의 경우는 그래도 비교적 이미지가 그렇게 막 그 수구 보수 이런 느낌이 아니거든요. 자유한국당 이미지하고 좀 틀려요. 예, 달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속마음이 어떻건 그런 행보를 하긴 어려워요. 그래서 가장 연대 가능성이 높은 게 경기도다. 자유한국당과 네. 바국당 연합과 같이 갈 가능성이 있다. 예, 연대할 가능성이 연대할 가능성이 있는 두 곳을 찍으라면 예. 제주도하고 경기도다 이렇게 봅니다. 제주도 원희룡 지사는 무소속으로 가고 싶다라고 하는 뜻을 측근들한테 비쳤다 그러거든요. 근데 선거하면 그렇게 안 됩니다. 예. 자, 민주당은 어떻게 됩니까? 민주당은 지금 현재 지지율은 뭐 압도적으로 이재명 시장 어허. 예, 1위고요. 예. 그리고 전해철 경기도당 위원장은 지금 저인망식 바닥굽기로 조직을 촘촘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예, 북한하는 안민석 의원은요? 네, 그다음에 안민석 의원이 또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많아요. 이석현 의원도 하고 있고요. 네, 이석현 쪽걸리는요? 의원님은 심지어 원외 위원장한테까지 지금 다 책도 보내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 지금 노력들을 하고 계신 건데요. 책뿌리 뭐 선거법 위반인데요? 아니 그거는 관계없어요? 아닙니다. 네. 이미 그 선거제 문제가 6개월 있네. 이전에 보내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6개월 이전에? 아하. 그다음에 근데 이제 이게 우리 당의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민주당의 예. 지방선거 룰이 되게 당원 50대 뭐 일반 당원과 국민 50 이런 정도의 룰로 갈 것 같습니다. 예. 5대5로. 그랬을 때 이제 이 지금 현재 나오는 지지율과 실제로 경선에 들어가서 나타나는 프로테이지는 일치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지금은 이재명 시장이 압도적으로 레이스 달리고 있지만 나머지 전해철이나 네. 안민석 의원이나 본인들은
물밑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공식적으로 레이스를 걸었다고 선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막상 레이스를 걸게 되면 상황은 조금 달라질 수 변동이 있을 있습니다. 있겠다. 그리고 전해철 어허. 도당위원장 같은 경우는 도당위원장이에요? 도당위원장입니다. 오. 그래서 전라도에선 도당위원장이라고 예, 전도당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런데 전도당 위원장이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보면 저인망식으로 바닥굵기를 하고 있다. 예. 저는 이번 선거를 좀 큰 틀에서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예. 생각을 해요. 다시 말해서 이제 개헌론인데 문재인 정부에서 지방선거 개헌 동시투표하자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게 어떤 의미냐 제가 생각할 때는 개헌이라는 건 대통령 이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이번 선거에 개헌이란 이슈를 통해서 본인의 지지와 재신임을 묻겠다 뭐 이런 의미가 좀 강하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근데 그 개헌 문제가 지금 물 건너 간 거로 보이지 않나요? 아니죠. 뭐 2월까지 어쨌든 국회 내부에서 논의가 이루어질 거고 2월까지 안 되면 청와대에서 대안을 내겠다라는 게 현재 이제 그림인데 아직까지 개헌 이슈가 죽은 건 아닙니다. 그리고 현재 국민적 여론도 어쨌든 지방선거 때 개헌 투표를 같이 하자라는 여론이 좀 상당히 좀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은 더 지켜봐야 될 상황이고. 근데 국민의당까지도 저쪽으로 갔잖아요. 이제 6개월 뒤로 하자라고 하는 그 절충안을 냈기 때문에 이번에 실질적으로 약간 조금 이제 선거와 다른 얘기긴 한데 저는 이번 올해 안에 임시국회 본회의가 열려서 원포인트 본회의에서 처리가 되느냐 마느냐가 저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경기도지사는 경기도지사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는 선거 물론 뭐 직접 선거 운동을 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문재인 대통령을 걸고 하는 여당에선 걸고 하는 선거가 된다면 저는 경기도지사 입장에서는 누가 친문이냐라는 게 굉장히 부각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현재 나오는 지지율로 본다면 인지도로 보자면 이재명 시장이 또 대선 후보도 겪었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게 사실이지만 결국 친문이냐 비문이냐 이런 프레임의 선거로 간다고 하면 저는 전해철 의원에게 굉장히 큰 시너지가 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부산을 한번 가볼까요? 아까 부산 얘기를 해서 살짝 다 말았는데 부산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제가 홍 대표라면 가장 신경 쓰이는 데 부산일 거예요. 예, 현재 지지율은 밀려요. 많이 한 20% 가까이 밀려요. 왜 그러냐면 서울은 속된 말에 져도 됩니다. 아니, 서울을 차지한 적이 장도 몇 번 있어요. 어차피 방원시장 지금 재선하고 있는데. 그렇죠. 광역 그럼요. 6개 지역 중에 부산이 들어가잖아요. 부산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이고 경기도는 어쨌든 뭐 지금 자유한국당 소속은 아니지만 예. 경기도도 넘어가도 뭐 총선 대선 치는데 크게 무리는 없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부산이 이게 왜 그러냐면요. 한 번도 넘어간 적이 없었던 지역이고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보면 3당 합당 이후로 부산에서 항상 우위를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3당 합당 이후에 대선에서 자유한국당 그러니까 이번 대선 빼고 한 2번 진 건데 그때마다 부산이 흔들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대중 대통령한테 질 때는 당시 이제 이인재 후보가 나와서 부산 투표를 많이 가져갔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당시 이제 뭐 이회창 후보가 뭐 YS 화형식하고 그리고 이인재 후보가 YS에 5달러 받았네 어쩌네 이러면서 부산 빼고 굉장히 많이 넘어갔죠. 노무현 대통령 당선될 때도 노무현 대통령 하면 부산 아니겠어요? 문재인 대통령보다 훨씬 부산의 이미지가 강해요. 노무현 대통령은 부산의 민주화도 하셨던 분이니까. 거기 로펌도 부산이잖아요. 그렇죠. 부산에서 표 많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 분석은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랑 김대중 대통령 부산에서 넘어갔던 표수만큼 이해창 후보가 2번 졌다는 분석도 있어요. 일부 여론조사 통계 분석에 따르면. 그래서 부산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인데 지금 흔들립니다. 총선에서 5석 넘어갔죠. 이미 뭐 넘어갔다. 이미 거의 넘어갔어요. 근데 만약에 내년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까지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넘어간다 뺏긴다. 하면 다음 총선 대선 굉장히 어려워지죠. 그런데 예. 우리 그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도 똑같은 곳이 부산이라는 그렇죠. 거예요. 그럼 부산 전력투가 할 거예요. 예. 청와대도 할 거고. 근데 자유한국당은 왜 고민이냐면 서병수 시장이 제가 알기로는 부산에서 그렇게 인기가 좋지 않아요. 이거 들으면 화내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수치가 그렇습니다. 지난번 지방선거 때 부산이 새누리당의 당시 아성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무소속 오거돈 후보에게 겨우 이겼어요. 그렇죠. 그렇죠. 한 2, 3%. 겨우 정말 그건 겨우 이긴 거예요. 그때 상황을 생각해 보면. 맞아요. 근데 그때 라인업을 가지고 지금 그대로 들어왔는데 그때와 비해서 정권도 넘어가 총선 의석수도 5수 뺏겨 거기다가 대통령 지지율을 압도적으로 당 지지도는 빠져. 그런데 내가 재선 시장이니까 내가 4년 동안 잘했으니까 이번에 부산 시민들이 나를 찍어줄 거야 라는 순진한 생각 하나 가지고 선거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어렵죠.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가 지금 다른 사람을 꽂으려 그러는 건데 유력하게 했던 두 사람이 이미 불출마를 선언했으니 홍준표 대표는 지금 골머리가 아픈 거고 가장 중요한 건 저는 부산이라고 봐요. 자유한국당 내년 지방에서 가장 중요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오히려 서울 그럼요. 경기보다도 부산이 더
중요하다. 네, 부산 넘어가면은 힘들죠. 그런데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예. 경기도 탈환이 중요해요. 경기도 탈환이 중요하다. 예, 경기도를 계속 지금 도지사를 그러네요. 자유한국당 쪽에 했거든요. 김문수 지사 그다음에 남경필 지사 계속 뺏겼네요. 그래서 경기도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부산의 경우는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부산시장도 나가셨었어요. 그래서 고배를 먹은 그 맛인 데고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 부산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건 똑같다는 거예요. 민주당 입장에서도 그런 경기도하고 부산하고 어디가 우선순위냐 다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 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진짜 대통령을 걸고 예, 그리고 그 이제 경기도와 부산을 탈환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부산의 경우는 지금 뭐 거명되고 있는 조국 차출설이 계속 나오는 것도 그런 배경이 있다. 근데 청와대 인사들 계속 차출설 나오는 게 이게 그 적절하다고 봐요? 그 적절하건 안 하건 그냥 현실인 겁니다. 왜냐하면 조국 수석이 부산 출신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당연히 그냥 나오는 겁니다. 김영춘 그 뿐만 아니라 김영춘 장관도 지금 여론조사 해보면 거의 30% 중반대 나와서 1등이거든요. 그리고 이호철 전 수석도 거의 뭐 지지율이 그 김영춘의 한 70% 80% 나오고 있거든요.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과연 그럼 이호철 전 수석은 왜 오르내릴까? 본인은 그렇게 정치를 안 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부산의 그러니까 여권 지지자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그리움이 아직도 있는 지지자들이 불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시장 선거의 경우는 민주당도 거의 사활이 걸린 싸움을 할 거기 때문에 이 소홀히 할 게 있을 수 없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서병수 현 시장 같은 경우는 무소속으로도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산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야권이 분열될 수 있는 3파전, 4파전까지 갈 수도 있겠다. 네. 요즘 재밌는 게 김영춘 장관이 뭐 나오면 사실 이제 선거는 그런 겁니다. 뭐 여기는 누가 나와도 이기겠지 그런 거 없어요. 가장 강한 사람 내보내는 게 선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여론조사로 봤을 때 역시 부산하면 김영춘 장관이 가장 강세입니다.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김영춘 장관 나오라고 해야죠. 근데 최근까지는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는 김영춘 장관이 안 해! 안 나가! 이러다가 요즘 그 안자에서 데시벨이 조금씩 작아지고 있대요. 그래서 그 부산시 이제 위원장, 지역위원장 쪽에서는 기대 걸어볼 만하다. 이렇게 지금 이제 바람을 놓고 있는 거죠. 부산 갔더니 그 부산 앞바다에 메아리가 울려 퍼지더라고요. 안 돼요. 그 비슷한 케이스가 또 있는데 이게 경남도지사예요. 처음에 김경수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하는. 그 복심이죠. 심장 아닙니까? 처음엔 제가 지금 국정 운영하는데 제가 지금 의회에 있는데 제가 경남까지 내려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다가 그 정도 얘기하면 김경수 의원 입에서는 제일 긴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요즘 들어서 또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부산과 경남 지역에 두 벨트가 이루어진다면 결국 이번 선거는 결국 문재인 정부의 힘을 보여주는 그런 선거 승부수가 될 수 있겠다. 혹시 돌발 질문. 홍준표 대표가 경남지사나 부산시장으로 나올 가능성은 없을까요? 전혀 없죠. 나가겠어요? 왜 나가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홍준표 지사가 굳이 나온다고 하면 뭐 송파 그죠? 예전에 본인이 했던 지역 옆이니까 본인 이제 원내로 들어오려고 하겠지. 굳이 뭐 대구시장 얘기도 나오고 뭐 나오는데 다시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장에서 지방으로 내려갈 이유는 없죠. 왜냐하면 지방으로 내려가는 순간 중앙에 대한 장악력은 좀 약해지가 마련이거든요. 근데 아마 송파도 과연 나올까 저는 지난번에 그런 위험 대구의 부담을 지역위원장 신청하겠다 그 얘기도 있었잖아요. 뭐 말은 그렇다는 게 진짜 신청하겠어. 신청하면 진짜 코미디죠. 코미디죠. 그렇잖아요. 당 대표가 본인이 뭐 보수 세력을 재건하겠다고 했으면 본인이 사실은 서울 쪽에서 승부를 볼 생각을 해. 굳이 나온다면 송파 보궐선거 서울시장 나와야지.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대구에 가서 하겠다는 얘기. 하나의 변수는 있어요. 뭐냐면 자유한국당이 이제 바당 국당이 이제 통합해서 지지율을 일정 정도 약간 올라간다고 치고 뭐 그 15% 20%는 안 되더라도 5% 플러스 5%에서 한 7, 8% 되는 상황. 그럼 이게 어디서 넘어가겠어요? 자유한국당 지지층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돼서 홍준표 대표가 계속 지지율을 못 올리고 지지부진하다. 그럼 저는 홍준표 대표는 송파로 차출되고 비대위원장 체제에서 선거 치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가능성은 하나 남아있는 것 같아요. 송파로 갈 가능성도 있다. 네. 저는 비대위원장 체제에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요.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지율에 따라 아니 달라져요. 그래서 취재 빨대에 의한 취재력이 아닌 본인의 그냥 개인적인 판단이에요. 저는 그냥 흐름으로 얘기한 겁니다. 흐름으로요? 네. 방송에 대한 신뢰도를 좀 예의를 지켜주세요. 네. 아니 너무 충격적인 그 예측을 해갖고. 그러니까 이거는 가능성이 높겠다는 지지율에 생각이 따라 드는 왜냐하면 선거라는 게요. 이게 결국 대표 체제가 흔들리는 핵심은 뭐냐? 지지율입니다. 당 지지율. 그 선거에서 지면 다 물러나야 돼요. 그래, 그리고 안철수 대표 계속 얘기하는 게 지지율이에요. 두 당이 합당하면 지지율에 시너지가 온다. 지지율이 어떻다. 이런 여론조사가 있다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홍준표 대표 체제에 지금 10% 11% 요게 내년 초반까지 가면 그건 대표 체제는 흔들립니다. 예. 선거 치러야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대구 김부겸 궁금하지 않아요? 대구는 나가면 어떻습니까? 김부겸 장관이 나가면 승산이 있나요? 승산이 있죠. 승산이 이제 해볼만 하다고 보죠. 그래도 가장 민주당 내에서 해볼만한 사람이 김부겸 장관인 건 맞는 거죠. 근데 김부겸 장관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TK의 노무현 같은 존재가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부산의 4전 5기 3전 4기 했지 않습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예. 그렇게 본인이 부산 TK 지역을 야도로 만들겠다라는 소신을 갖고 2012년에 데려간 거죠. 그러니까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예. 제가 2011년 말에 정치부를 처음 갔어요. 민주당 출입을. 그때 이제 김부겸 장관이 최고위원이었단 말이에요. 저는 정치인이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갑자기 점심시간에 문자 메시지가 딱 떴어. 김부겸 최고위원 긴급 기자회견. 그래서 저희 선배가 빨리 알아봐라 그러는 거야. 전화를 알아서 전화를 걸었지. 저는 컬러링이 되잖아요. 제 번호가. 전화를 걸었는데 전혀 몰라요. 김부겸 전 의원. 처음 전화한 거예요. 처음 전화했는데 김부겸 장관이 그래 한스가 그리고 전화를 받는 거 너무 반갑게 컬러링이 되니까 전화번호에 이름 뜨는 걸 보고 내가 아는 기자구나. 그리고는 굉장히 친한 척을 하는 거지. 한스가 그래. 뭐 하나. 그래서 예 바로 이제 바로 의원님 예 뭐 긴급 기자회견 그랬더니 그래 내 대구 간다 이러시는 거야. 뭐 이런 에피소드가 재미가 별로 없는 모양이네. 재밌어요? 아니 깜짝 놀랐어요. 처음 보는 한 번도 통하지 않았는데 야. 그쪽에 이름이 뜨니까 마치 아는 의원처럼 그러니까. 정치적 그렇게 스킨십 친하려. 최고다. 그러니까 저는 그 스킨십으로 따지면 민주당에서 김부겸 장관만한 사람이 없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2012년에 내려가서 6년 동안 4년 닦았잖아요. 그러니까 2016년에 험지 중에 험지라는 대구에서 수성에서 김부겸 의원이 당시 야당이 예. 국회의원 당선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는데 매번 김부겸 장관한테 희생만 하라고 강요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번에 대구를 꼭 김부겸 장관을 내세워서 싸워야 될 필요가 있을까? 아니 근데 네. 그걸 희생으로만 보면 곤란해요. 본인의 정치적 업적을 또 쌓는 거다. 그리고 이건 도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스토리를 쌓는 거죠.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정치인에겐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타이밍에 뭔가를 했을 때 대권 후보로서 아주 고정불변의 지위를 갖는 그런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보면 저는 김부겸 장관에게 지금이 그 타이밍이라고 봐요. 이게요. 박원순 시장한테 삼선? 그럼 사람들이 많이 정치를 알거나 모르는 사람들이 왜 삼선이지? 갸우뚱하는 건 삼선에 따른 스토리텔링이 없다는 거예요. 삼선을 하려면 명분이 필요하거든요. 명분이 있어야 되는 재선과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데 김부겸 의원은 대구로 가는 순간에 찾지 않아도 명분은 저절로 쌓이는 네, 거죠. 그냥 핫 이슈가 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금 전부 다 부산이 하시다, 경기도가 하시다, 예. 서울이 하시다는데 서울은 오히려 이번엔 덜 하실 수 있고요. 김부겸이 그렇죠. 대구를 가는 순간 그건 저는 핫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거의 김부겸 의원이 내려가면서 이러면 되죠. 당은 봄날이지만 내 인생은 여전히 겨울이다. 그러면서 가는 거죠. 만약 부산시장 오늘 출마를 쿠데타에 이은 두 번째 빙고. 저는 안 갈 것 같은데. 대구시장 아니, 출마를 왜냐면 너무 위험 부담이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김영춘 장관은 똑같습니다. 험지에서 의원을 하고 장관 두 사람 똑같은데 김영춘 장관 해볼만 하잖아요. 그렇죠. 아까도 설명드린 해볼만 저게 한데. 이제 저 분석이 자유한국당식 분석인 거죠. 뭐 그렇죠. 어쨌든 예. 자, 희망사항 우리 쪽- 곁들여서 우리 쪽의 DNA는 그게 아닙니다. 예를 장관님 그러니까 장관 잘 하세요.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예. 안 될 것 같은 부산시장에 도전하고 또 떨어지고서 그렇죠. 대권 뭐 후보가 예. 되고 아니 그 기자회견 한다 그러면 반대할까 봐 기자회견 하는지도 모르게 아니, 그러니까 혼자 해버리고. 그렇죠. 이런 거 그러니까 예. 만약에 김부겸 장관이 지난번 의원 선거에 수성에서 떨어지고 이번에 장관을 줬다. 그러면 던지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당시에 국회의원으로 당선돼서 지역주의 벽을 깬 거거든요. 본인은 이미 하나 정말 큰 성취를 이루는 거죠. 대구시장보다는 그쪽에서 그렇게 하는 게 더 큰 그런데 의미가 그걸 있을 수 있다. 깨고 다시 그걸 버리고 세구시장은 도전한다. 그 버리는 거 더군다나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얘기 좀 예. 끝까지 들어보시죠. 더군다나 자유한국당 부산의 입장은. 서병수 시장과 다르게 대구의 권영시 시장은 아시겠지만 만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권영진. 예. 거기는 노원을 출신. 좀 아시잖아요 또. 그러면 노원을 출신이고 노원을 권영진이 비운 자리를 김태현 변호사가 갔다가 경선에서 또 그 떨어진. 얘기를 하시려고. 아 그렇군요. 아유 왜 못하는 그런 사연이 있는데 권영시 시장 좋은 사람입니다. 예. 이런 흑역사 좋아요 우리. 흑역사 아니 좋아합니다. 권영진 예. 스킨십으로는 거의 거의 김부겸급이에요. 1등이에요. 1등. 한국당 김부겸. 한국당 김부겸인데 또 한국당에서 유일무이하게 흑수저 냄새가 나. 남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구와 그거 만만치 않은 만만치 인물이에요. 않은 상대예요. 그래서 노원을 김부겸 버리고 장관은 와서 대구시장이 된 거예요. 쉽지 않은 선택일 텐데.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민주당 입장에서 대구에서 한석을 잃는 한석이 거잖아요. 여기 있는 거예요. 이한석이. 편집했어? 대구에서 김부겸 의원 지역구가 굉장히 우리 당으로서는 갖기 어려운 지역인데 그걸 잃는 결과기 때문에 당이 이해득실을 따질 수는 있습니다. 있으나 본인은 그런데 대권에 도전하는 본인은 그런 이해득실 따지면 곤란하죠. 결과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아 왜 아직 그 크지도 않은 싹을 밟아요. 좀 얘기 좀 들어보게 놔두시지. 저 엄청 들었어요. 예. 네? 최민희 의원이 분량은 2배예요. 그런가? 아닌데요. 그래서- 아니죠. 근데 대구는 그 권영진 자유한국당 왔나요? 그냥 자유한국당인가? 그냥 있는 거죠. 권영진 시장 만만치 만만치 않아요. 않아요. 거기다가 대구가 워낙 보수적인 정서가 강한 곳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대선 때 홍준표 후보가 유일하게 이긴 데가 대구랑 경북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권영진 하면 저는 재선은 아마 무난하게 될 거라고 보고 그렇기 보수에 때문에 섬기면서 권영진 시장 같은 경우는 또 중도도 나가요. 그렇죠. 개혁적 이미지가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한석 기자님. 네. 안철수, 유승민 중도보수 통합 이게 선거판에 영향이 있을까요?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예. 참 어려운 문제인데 이제 저희가 요즘 유심히 보는 건 뭐냐면 이제 버즈량입니다. 버즈량. 근데 현재 시점으로 봤을 자 때 우리 청취자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조금 컨벤션 효과가 본격적으로 좀 보여지려면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볼 땐 한 2월 현재 이 시점으로 본다면 2월 초쯤 이제 합당이 가시적으로 벌어진다는 거잖아요. 2월 초는 돼야 한 달 동안 군부를 열심히 떼야 될 것 같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나서 2월 중순이 돼야 이 당의 지방선거에서의 활약도와 미래를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 당이 합해서 네. 시너지 효과 때문에 2당으로 딱 지지율이 치고 올라가게 되면 자유한국당은 어떤 입장일까요? 바보 되는 거죠 뭐 그럼. 진짜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맨날 이제 바른정당 의원이랑 국민의당 의원들이 특히 바른정당 의원들이 하는 얘기 아니겠어요. 야권 세력의 주도 세력 교체된다. 우리가 합당해서 가는 순간 자유한국당을 제끼고 우리가 올라간다. 이번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예를 들어 지방선거도 진짜 자유한국당 폭망했다. 정말 예예요. 서울시장에 안철수 대표가 나왔어요. 예. 근데 안철수 대표 당선은 못 되더라 2등 했습니다. 자유한국당 후보는 완전 3위로 밀리고 그리고 전국에서 설사 그 신당이 뭐랄까 당선자 내지 못하더라도 굉장히 의미 있는 득표를 하게 되면 그러면 야권의 주도 세력을 교체한다는 얘기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3당이 성공할지 안 될지는 지금 알 수는 없으나 예측할 수 없지만 당락에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다. 어차피 민주당이 된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민주당의 복병. 다만 민주당의 변수는 뭐가 될까? 그러니까 복병이라고 말씀하시는 예. 건 이제 부정적인 부정적인, 부분이잖아요. 예. 걸림돌이 될 게 뭐 있겠냐. 그거는 지나친 경선 과열입니다. 경선과요. 알겠습니다. 자, 세 분 연초부터 감사합니다. 인사하시고요. 인사 세 끝났어요.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는 내일 10시 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대한민국